민준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순서로 하루를 시작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렸다. 커튼을 열면 한강 위로 회색빛 새벽이 내려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늘 바쁘고 차분했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풍경은 준호에게 위안이 되었다.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는 넓고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이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바닥은 늘 반짝였고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공기에는 향초 냄새 대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준호는 이 무취의 공간을 좋아했다. 냄새는 기억을 불러오니까. 부엌에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며 그는 습관처럼 거실 쪽을 바라봤다. 커다란 창 옆, 낮은 소파 옆에 작은 휠체어가 보였다. 그 옆에는 작은 담요가 접힌 채 놓여 있었다. 민태호의 것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쓰기엔 지나치게 단정하게 정리된 자리였다. 태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니, 자고 있기를 바랐다. 준호는 아이 방 앞에서 늘 발걸음을 늦췄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은 늘 같았다. 작은 몸이 침대 한가운데 놓여 있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곧게 누워 있었다. 태호는 자는 동안에도 거의 몸을 뒤척이지 않았다. 마치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잘 자고 있네. 준호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위로인지 해피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1년 전, 이 집은 달랐다. 그때는 아침마다 소리가 있었다.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윤서진의 낮고 밝은 콧노래. 서진은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늘 그랬다. 태우 태어난 날 생각나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이 가하라고 생각했지만 싫지는 않았다. 태우는 그때 2다리로 집 안을 뛰어다녔다. 넘어졌다가도 혼자 일어나서 웃었다. 서진은 늘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우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늘 서 있었다. 서서 아이를 내려다봤고 서서 서진을 불렀다. 그는 바빴고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었다. 그날도 그랬다. 비가 오던 저녁 서진이 말했다. 오늘은 좀 쉬어요. 집에 가서 태우랑 놀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투자자와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차에 올라탔고 서진은 조수석에 앉았고 태우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다음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미끄러지는 느낌, 급브레이크, 서진의 짧은 비명, 그리고 모든 소리가 끊어진 순간. 준호는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날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우는 2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슬픔도 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생각했다. 기적 같은 건 원래 믿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준호는 일에 매달렸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그의 개인사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서울의 방식이었다. 슬픔은 사적인 것이고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더 늦게까지 회의했고 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다. 숫자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재활 선생님, 돌봄 교사, 간병인. 하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이는 너무 무심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태우를 유리 인형처럼 대했다. 태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접어두기라도 한 것처럼. 준호는 그게 더 편했다. 아이가 울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멀리서 보았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가 묻는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더 기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 그날의 기억이 돌아올까 봐, 서진의 얼굴이 떠오를까 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들춰질까 봐. 그날 아침도 준호는 그렇게 집을 나섰다. 태우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일정이 빽빽했다.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게 좋았다. 그는 몰랐다. 그날 그 집의 바닥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태우의 웃음이 아주 오랜만에 그 집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웃음이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의 공기는 늘 차가웠다. 벽면 전체를 덮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민준호의 시선은 화면 속 숫자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분기 실적, 투자 회수율, 위험 관리 지표. 모든 것이 정확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 보였다. 그는 그 질서를 믿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 삶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회의는 길어졌다. 해외 투자사와의 화상 연결, 통역을 거친 질문과 답변, 반복되는 수치 설명. 준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좋았다.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도 들키지 않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준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다.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앱을 열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화면을 확인했다. 태우가 잘 있는지, 무슨 사고는 없는지.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엔 늘 같은 장면이었다. 거실, 조용한 공기,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태우. 혹은 방 안에서 혼자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소리는 꺼져 있었고 화면은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준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다 멈췄다. 부엌 카메라였다. 낮은 시야각으로 바닥까지 보이는 화면. 처음엔 무엇이 다른지 바로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화면 속에서 익숙한 작은 머리를 발견했다. 태울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니, 거의 눈 상태에 가까웠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태우의 앞에는 냄비와 뚜껑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엎드려 있었다. 여자는 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이고 두 손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상상이 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질 아이의 웃음. 웃음. 준호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웃음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던가.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태우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보였다. 입이 벌어져 있었고 눈이 반달처럼 휘어 있었다. 분명히 웃고 있었다. 아주 크게, 아주 자연스럽게.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태우가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재활실에서도, 집에서도 태우는 늘 조용했다. 착했다. 너무 착해서 어른처럼 감정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 아이는 달랐다. 아이였다. 5살짜리 아이. 여자는 냄비 뚜껑을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신용을 했다. 태우는 손뼉을 쳤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생생했다. 꾸밈도 조심도 없었다.
그저 아이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숨쉬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회의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통화를 했다. 아무도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몰랐다. 아무도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화면 속 태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자는 이제 바닥에 누운 채 냄비를 굴리고 있었다. 태우는 그걸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위험해.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 애 어른이 말리지 않는 거지. 애 저 여자는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질문들 사이로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질투였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더 오래 바라봤다. 태우는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믿음, 기대, 그리고 기쁨. 준호는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그의 눈앞에는 그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은 조용했다.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왔다.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영상에서 상상했던 그 소리였다. 준호는 문 앞에 멈춰 섰다. 부엌 바닥에는 태우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땀이 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까 화면에서 보던 여자, 김순자가 엎드린 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다. 피곤함도, 계산도 없는 웃음이었다.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준호는 한순간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장면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 그가 몬틀에 기대어 있는 것을 순자가 먼저 알아챘다. 그녀의 웃음이 멈췄다.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청소는 다 끝냈습니다. 빨래도 개어두었고, 태우가 너무 조용해서, 잠깐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웃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다. 웃다 걸린 아이의 표정이었다. 준호의 가슴이 졸여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태우가 자신 앞에서는 웃음을 멈춘다는 사실을, 자신이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가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얘 바닥에 계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아이랑 놀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단순했다. 너무 단순해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바닥을 바라봤다. 태우의 눈높이,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순자의 자리.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자신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부엌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냄비 뚜껑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울리던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태우는 아버지와 김순자를 번갈아 보며 작은 손으로 바지 자락을 지었다. 아이의 웃음은 자취를 감췄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움이 다시 내려앉아 있었다. 민준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웃고 있던 얼굴이 자신을 보는 순간 굳어지는 그 변화. 너무 익숙해서 이제야 눈에 들어온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일어나세요.
그는 순자를 향해 말했다. 그녀는 급히 무릎을 털고 일어섰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준호는 그것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신경 쓰였다. 당황과 조심, 그리고 미묘한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사과를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제가 허락한 일은 아닙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그 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허락. 그는 언제 허락을 했고 언제 거부를 했던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태우를 흘끗 바라봤다가 다시 준호를 보았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조용해서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그 말에 묘하게 가슴이 찔렸다. 태우가 조용하다는 말은 그 자신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온 사실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준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엌 창밖으로 오후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을 가리켰다. 아이들은요, 계속 위를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어른들이 다 서 있잖아요. 아이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그러면 아이는 늘 위를 올려다봐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그녀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제가 서 있으면 태우는 저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해요.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무엇보다 자기가 작아진 기분이 들죠.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태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의 높이, 그 낮은 세계. 그는 한 번도 그곳에서 세상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같은 높이에서 보면 아이가 웃습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준호의 머릿속에 서진의 모습이 스쳤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우와 눈을 맞추던 아내. 그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서진은 원래 저렇지라고 넘겼을 뿐이었다. 예전에 순자는 말을 이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다들 저를 불쌍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늘 바닥에 앉아서 저를 봤어요. 그때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별한 사람, 태우에게 그런 기분을 준 적이 있었던가. 그는 아이를 보호하려 했고 상처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 가정에서 아이를 얼마나 예롭게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이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놀아도 되는지, 다시 웃어도 되는지 묻는 눈빛.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그거 그대로 두렴. 태우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다시 순자를 바라봤고 순자는 망설이다가 준호를 봤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도 됩니다. 그 말은 순자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태우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어쩌면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순자는 천천히 다시 바닥에 앉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엎드리지 않았다. 태우와 마주 앉는 자세였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살짝 두드렸다. 소리가 났다. 태우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손을 움직였다. 금속이 다시 부딪혔다. 준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려다본다는 표현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양복 바지를 접고 바닥에 앉았다. 허리가 어색했고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닳았다. 태우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태우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또렷하게 들은 게 얼마 만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빠도 해볼까? 준호는 어색하게 냄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힘 조절을 몰라 너무 세게 두드렸다. 큰 소리가 났다. 태우가 깜짝 놀랐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손자도 웃었다. 웃음이 부엌에 다시 퍼졌다. 그 웃음 속에서 준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부끄러움, 안도, 그리고 깊은 후회.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걸까? 애 아리라 같은 바닥에 앉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잠시 후 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다. 여기 계세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다.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태우와 함께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태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바닥에 앉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준호는 태우의 방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내일도 같이 놀까? 태우는 잠든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준호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꿈속에서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망도 위로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늘 하던 시간보다 서너 시간은 빨랐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지 생기가 돌았다. 전날 밤 꾼 꿈 때문인지 아니면 태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모습 때문인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손이 조금은 느긋했다. 그는 오늘은 출근을 늦춰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회사에는 부장이 대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침대 옆 휠체어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에서는 김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준호를 보더니 놀란 듯 인사했다. 사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려고. 그 말에 순자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다. 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파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부엌 쪽을 바라봤다. 냄비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감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냄새였다. 태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작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빠?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오늘은 아빠가 좀 늦게 나가도 돼. 태우는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올라탔다. 아직 스스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옆에 다가가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아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그 대답에 준호는 멈칫했다. 아이의 눈빛엔 자립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른스럽고 동시에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다. 아이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옮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김순자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껏 놓았다. 준호는 젓가락을 들고 태우를 바라보았다. 요즘 입맛은 어때? 태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괜찮아. 김치찌개는 좋아.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네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 짧은 대화, 당연했던 가족의 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낯선 것인지. 그는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늘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아이는 스스로 말을 걸어주었고 순자는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줬다. 식사가 끝난 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요? 태우가 재활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난번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추천하셨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병원, 재활, 그리고 다시금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과 좌절. 그는 두려웠다. 기대하는 만큼 무너지는 것이 더 아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기대가 무서워요. 그걸 잃는 건 더 무섭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는요, 이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웃고, 움직이려 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녀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식탁 위에 있는 작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대신 손끝으로 세계를 만지고 있었다. 기대하는 건 무섭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무서워. 그 말은 곧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죠. 그 결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오후가 되어 세 사람은 병원에 도착했다. 서울 강남의 한지알 전문 병원. 익숙하지 않은 풍경, 낯선 냄새, 그리고 휠체어가 오가는 복도.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태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의사와의 상담은 진지하고 세심했다. 태우의 상태는 변함없지만 근육의 반응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과 시간이 쌓이면 분명 변화는 생깁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며 태우는 말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준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묻고 있는 또 다른 질문, 아빠는 날 믿어? 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잘할 수 있어. 아빠가 같이 할게. 그 순간 태우의 얼굴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민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재활치료 첫날, 민태호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 위에서 양손을 꼭 모은 채 눈은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눈빛도 어두웠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은 5살의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민준호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태우아, 무서워.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 대답 대신 그의 작고 말라있는 손가락이 더 단단히 움켜쥐어졌다. 준호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어. 그 말에 아이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아프면 하지 않아도 돼. 준호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다 말이 막혔다. 아프지 않을 거야라고 거짓말할 수 없었고
아프더라도 참아야 해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그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프면 말해. 그럼 잠깐 쉴 수 있어. 하지만 한 걸음씩만 해보자. 한 번만.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준호는 마음이 저릿해졌다. 아이는 여전히 믿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를, 세상을, 자신을. 재활치료사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를 맞았다. 어린이 전문 치료사였고 말투나 표정 모두 부드러웠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이처럼 접근했다. 장난감을 이용해 팔을 들어보게 하고 거울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게 했다. 태우아, 이 로봇 팔 움직일 수 있어. 로봇이랑 팔 씨름 해보자. 태우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치료사의 유쾌한 말에 조금씩 눈을 움직였다. 그는 작은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치료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로봇이 졌다. 태우가 이겼어. 민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사소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값진 결과였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우는 조금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순자가 데리러 온 차 안에서 태우는 말했다. 나 다시 가도 돼. 순자는 거울 너머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에서는 망설임 없는 대답이 나왔다. 그럼 매일 가도 돼. 그날 저녁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진한 향이 거실까지 퍼졌고 태우는 밥 두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식사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님, 오늘 태우가 병원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전 봤어요. 확실히 움직였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입니까? 네, 치료사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곧 희망을 품어도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희망은 아주 작고 여린 것이었다. 준호는 알았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서재의 문을 열었다. 책장이 가득 찬 공간. 그곳에는 서진의 책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 심리학, 육아 에세이, 그림책. 그는 한 권의 책을 꺼내 펼쳤다. 책갈피 사이에는 서진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태우는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아이야.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 그래서 더 지켜줘야 해. 준호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진이 남긴 흔적 속에서 그는 다시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며칠 후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재활치료 중 태우가 갑자기 치료사에게 말했다. 발가락이 간질간질해. 모두가 순간 멈췄다. 치료사는 곧장 반응을 확인했다.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자극했고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발가락이 움찔했다. 움직였어요. 확실히.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 작고 느린 움직임.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의사는 말했다. 신경 전달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치료하셔야 합니다. 가능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태우아, 정말 잘했어. 아이는 웃었다. 작지만 당당한 미소였다. 아빠, 나 진짜로 걷게 될까? 그 질문은 어쩌면 지금까지 아이가 가장 깊이 묻고 싶었던 말일지도 몰랐다.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천천히 같이 가보자. 그날 밤 그는 태우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될 거야.
민준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았다. 희망은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을. 희망은 오늘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오다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민준호는 회사에서 짧은 회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태우의 재활 치료가 없는 날이었고 순자는 집에서 아이와 간단한 운동을 하기로 했다. 치료사가 알려준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자극하고 서는 연습을 짧게 반복하는 일정이었다. 준호는 순자에게 여러 번 당부했다. 절대 무리시키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쉬게 하시고 걱정 마세요. 저도 욕심 안 냅니다. 순자의 대답은 언제나 단정했다. 그녀는 아이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려 애썼다. 적어도 준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던 오후, 태우는 보조기구를 잡고 서 있었다. 두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몸통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다. 순자는 아이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태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보자. 저기 소파까지만.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몸이 흔들렸고 순자는 즉시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보조기구가 옆으로 기울었고 태우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순자는 급히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균형이 어긋났다. 태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마가 낮은 테이블 모서리에 스쳤다. 둔탁한 소리.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우는 잠시 소리를 내지 않다가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코피가 흘렀고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태우야.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손수건으로 코를 눌러주며 연신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아이의 울음은 점점 거칠어졌다. 공포가 섞인 울음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준호였다. 그는 장문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사장님, 아이가 잠깐. 제가. 그 순간 태우가 울면서 소리쳤다. 아빠, 하지마. 그리고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 할머니가 나버렸어. 준호의 몸이 굳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을 멈췄다. 아이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태우는 울음 속에서 반복했다. 무서워. 그만할래. 준호는 아이를 순자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직접 코피를 눌러주었다. 그의 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왜 무리시켰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눌려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들렸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이 힘들면 멈추라고.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요. 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그 눈물을 볼 여유가 없었다. 이건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순자는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해서. 아이 말 다 들어주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준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이가 다시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순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준호는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평정이 더 무서웠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물러나는 게 맞겠네요. 그 말에 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다. 가지마. 작은 목소리였다. 거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준호는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금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명확한 해고도 명확한 위로도 아니었다. 다만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멋벌의 옷,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태우가 처음 재활 치료를 받던 날 그린 작은 그림. 태우는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순자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할머니. 순자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우아, 조금만 있다가 다시 웃자. 그 말은 약속 같았지만 약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천천히 손을 떼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날 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준호는 견딜 수 없었다. 태우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우야. 준호가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느꼈다. 무언가를 지켜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도움이나 편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민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우의 울음, 순자의 굳은 얼굴,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지마. 그 말이 다음 이야기를 열어젖히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며칠 동안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모든 소리를 걷어간 것처럼 작은 움직임조차 크게 느껴졌다. 민태호는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만 움직였다. 눈은 자주 창밖을 향해 있었고 귀는 현관 쪽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문 여는 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실망한 듯 다시 시선을 떨궜다. 민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를 하자니 거짓말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방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추는 일을 반복했다.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고 말을 꺼내려다 삼켰다. 셋째 날 밤 태우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에도 태우는 반응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응. 할머니. 다시야.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 솔직한 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더 준호를 아프게 했다. 아이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태호가 다시 말했다. 아빠, 나 거짓말했어. 준호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날 할머니가 나 놓은 거 아니야. 태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마치 오래 준비한 고백처럼. 내가 그만하고 싶었어. 다리가 너무 아팠어. 무서웠어.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손을 놓았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태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했어.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쉬자고 했어.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렸다. 순자의 굳은 얼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던 모습, 아이의 손을 떼어내던 순간, 자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는가. 아빠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태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이불 속으로 숨겼다. 준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렸다.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아이의 안전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통제, 자신의 상처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를 쉬었다. 이유를 묻는 전화에도 그는 간단히 답했다.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는 태우를 순자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쓰던 작은 방은 아직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놓인 담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 태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아들이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순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오래전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깊이 묻지 않았다. 아빠, 할머니 어디가? 찾아볼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순자가 자주 다니던 곳들을 떠올렸다. 근처 교회, 오래된 시장, 그리고 가끔 이야기하던 누르 급식소. 준호는 차를 몰았다.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교회였다. 갈리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안 오셨어요. 두 번째는 시장. 순자가 자주 들르던 반찬 가게 주인은 말했다. 짐 싸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어디 간다고는 안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급식소를 찾았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작은 건물 안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한켠에서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큰 냄비를 저으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집에서 보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곳에는 태우가 없었다. 순자 씨. 준호의 목소리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다. 사장님.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깊게, 오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오해, 두려움, 자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제가 아이의 말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손을 놓았다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준호는 고개를 들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아이를 믿지 못한 것도, 순자 씨를 믿지 못한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잠시 후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무서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른은 아이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순자의 눈을 마주했다. 돌아라 주십시오. 그는 처음으로 부탁했다.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아직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오래 침묵했다. 부엌에서는 다른 봉사자들의 소리가 들렸고 냄비에서는 김이 올랐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보듯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태우는 괜찮습니까? 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먼저 봐야겠네요. 준호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알았다. 용서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준호는 운전에 집중한 척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몇 번이나 힐끗 보았다.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사과는 이미 했다. 하지만 말로 한 사과라 다시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며칠 동안 비어있던 온기가 느껴졌다.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순자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다. 태호는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평소보다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장면이 사라질까봐 한 발 한 발을 확인하듯 움직였다. 순자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우야. 아이의 눈이 금세 젖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순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작은 팔이 그녀의 어깨를 꽉 감쌌다.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시간 같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애써 붙잡고 있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 느슨해졌다. 할머니, 다시 가는 거 아니지?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그래, 쉽게 가지 않을게. 그 말은 약속이면서도 경계였다. 순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평소와 같은 반찬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태호는 숟가락을 들고 순자를 힐끗거리며 웃었다. 준호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일로만 함께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태우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순자씨는 이미 가족입니다. 그 말은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문장이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어진 손, 오래 일한 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안아왔는지 그녀 자신도 셀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또 떠나야 하는 사람이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다. 그는 태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태우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옆에 남아있는 어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잠들기 전 그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뀐 뒤 준호와 순자는 거실에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사장님.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부모도 같이 자랍니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배우면서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걸 아는 게 이미 시작입니다. 순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집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다. 준호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는 날을 만들었다. 퇴근 후에는 태우와 바닥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예전에는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질문을 했다. 아빠, 이 아이는 왜 울어? 아마 혼자라고 느껴서일 거야. 그럼 누가 옆에 있어주면 안 울겠네. 준호는 아이의 질문에 놀랐다. 태호는 이미 자신이 겪은 감정을 이야기 속 인물에게 투영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옆에 앉아 주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방식이었다. 어느 날, 준호는 식탁에서 말했다. 순자 씨, 다음 주에 태우 재활 일정이 늘어납니다. 괜찮을까요? 힘들면 줄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멈출 겁니다. 그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되셨네요. 준호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고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다. 시간은 눈에 띄지 않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속도만큼이나 집안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창가에 놓인 화분은 새 잎을 틔웠고 태우의 재활 일정표는 냉장고 문 한가운데에 붙어 있었다. 일정표 옆에는 준호가 직접 적어둔 메모가 있었다. 무리하지 않기, 오늘의 작은 성공 기억하기. 민준호는 이제 숫자보다 그 메모를 더 자주 들여다보았다. 태우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 오전 재활치료, 점심 후 낮잠, 오후에는 집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 김순자는 늘 아이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조금이라도 지치면 그녀는 주저없이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선택이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 태호는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다.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상체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치료사가 말했다. 오늘은 한 발만 옮겨볼까? 태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이거나 고개를 저었을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빠, 옆에 있어. 응, 여기 있어. 준호는 아이의 옆에 섰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거리였다. 그는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위치를 유지했다. 태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른발을 앞으로 옮겼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흔들렸다. 치료사가 즉시 말했다. 괜찮아. 멈춰도 돼. 하지만 태우는 멈추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왼발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태우는 혼자 서 있었다. 줄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공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평행봉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사가 말했다. 됐어. 아주 잘했어. 그제야 태우는 몸을 치료사에게 맡겼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혔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 가능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우는 피곤해 겨운 얼굴로 말했다. 아빠. 응. 나 오늘 혼자 섰어.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도 봤는지 묻는 목소리였다. 봤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 잘했어.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제안을 했다. 기념으로 작은 파티라도 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태호를 위해서. 파티라고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집 근처 케이크 가게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고 순자는 태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식탁 위에는 첫걸음이라고 적힌 작은 카드가 놓였다. 준호가 직접 쓴 글씨였다. 태호는 케이크의 초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거 생일 아니잖아. 맞아.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기억할 날이야.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초를 불었다. 불이 꺼지는 순간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날 밤 준호는 태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용감하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 태호는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이거 진짜야. 그래. 준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언제나. 그날 이후 태호는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갔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지는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다. 그런 날에는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쉬는 날이야. 쉬는 것도 연습이야. 준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와 같은 속도로 걸었다. 아니, 아이가 멈추면 함께 멈췄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집 근처 공원에 나갔다. 가을 햇살이 잔디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태호는 보조 기구를 잡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호가 멈춰 섰다. 아빠, 응. 조금만. 혼자 가볼게. 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뒤에 있을게. 태호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먹걸음이었을 뿐이지만 그 걸음은 아이의 세계를 넓히고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태우의 다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도망치던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과거와 마주하는 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벽 한편에 놓인 서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봤다. 다음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민준호는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거실 한쪽 벽, 햇빛이 가장 부드럽게 닿는 자리에 윤서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였다. 예전에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고 뒤이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는 사진을 향해 낮게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았다. 말은 스스로에게 닿아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왜 바닥에 앉았는지.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공허하지는 않았다. 부엌에서는 김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태우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는 늘 위에서 보려고만 했어.
통제하고 판단하고 지켜낸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려왔어. 아이 곁으로. 그 말과 함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서진이 말했다. 준호 씨, 태우는 빨리 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속도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다. 이제서라.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박혔다. 다음 날은 맑았다. 하늘이 높았고 공기는 선선했다. 준호는 태우에게 말했다. 오늘 엄마 보러 갈까? 태우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준비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탔다. 모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준호는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뒤에서 들려오는 태우의 숨소리를 느꼈다. 안정된 호흡이었다. 무지에 도착했을 때 태우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천천히 내렸다. 준호는 아이 옆에 섰다. 잡지 않았다. 다만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김순자는 몇 걸음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서진의 무 앞에 섰을 때 태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고 햇빛이 비석 위에 내려앉았다. 아이는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나 요즘 잘 지내. 태우는 말을 골랐다. 아빠가 많이 같이 있어. 할머니도. 그는 김순자를 힐끗 바라봤다. 나 조금 걸어. 태우는 땅을 가리켰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설명하듯. 아직 느리지만 넘어지면 쉬었다가 다시 해. 준호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다. 이 자리는 울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야기하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준호가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함께 꺼냈다. 미안함과 고마움은 늘 함께였지만 그동안은 어느 쪽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우리는 잘 살게. 당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웃고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을 거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한강 공원에 갔다. 오래전 가족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다. 가을 햇살이 잔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 세 사람도 자연스럽게 섞였다. 태우는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몇 걸음, 그리고 멈춤, 다시 몇 걸음. 준호는 뒤에서 지켜봤다. 재촉하지도 앞서가지도 않았다. 아빠. 태우가 불렀다. 조금만 손 안 잡고 가볼게.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옆에 있을게. 태우는 숨을 들이쉬고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몇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기다렸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김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이 장면을 온전히 남기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태호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오늘 좋았어. 그가 말했다. 나도. 준호가 대답했다. 많이.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는 태호를 재웠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잘했어. 태호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그 말에 준호는 웃었다. 거실로 나온 준호는 김순자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한 거죠. 밤이 깊어가자
집 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 아래에서 준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집에서 배운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바꾸는 힘도 아니었다.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내려오는 용기, 아이의 눈높이로 앉는 선택, 그리고 떠나지 않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도 도시는 바쁠 것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 느림 속에서 세 사람은 계속 걸어갈 것이다. 넘어지면 쉬고, 쉬었다가 다시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눈높이에서